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지난 만남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거래에 사용되는 다양한 면적 관련 용어들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들을 처음 접하였을 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정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서는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면적에 관하여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면적 사이의 관계식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공급 면적을 도출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계약 면적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윤곽만 파악해 두셨으면 합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면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신 분이라면 이 공급 면적은 주택 공급 면적으로 표시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주와 관련된 것이 공급 면적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와 관련된 두 가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거 전용 면적, 줄여 전용 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주거 공용 면적, 줄여 공용 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주택 공급 면적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면적은 바로 주와 관계를 맺는 두 가지의 합계인 주택 공급 면적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경우 전용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전용률은 바로 전용 면적 나누기 공급 면적의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전용률은 70%대입니다. 마지막 화면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용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일단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 공급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쯤은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식에 있어서 주거 전용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이 아닌가? 역으로 주거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용어 정리 1번에 정리되어 있는 주거 전용 면적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홀로 마음대로 사용하려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현관문 안쪽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핵심 내용이 파악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면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거실도 있겠고요. 그리고 침실도 있겠고요. 그리고 욕실 혹은 화장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처럼 실제 생활하는 공간 면적을 전용 면적, 느려 주거 전용 면적이라 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평면도는 지난 만남에서도 활용하였던 평면도로서요 84A 단위 세대 평면도인데, 이 평면도는 기본형과 확장형,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코니를 그대로 둔 기본형과 발코니를 확장한 확장형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발코니를 확장하기 전이라면 이러한 발코니에서 생활할 수도, 잠을 잘 수도, 그리고 변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코니 면적은 당연히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코니 면적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목적으로 원래는 사용될 수 없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되는 면적, 무상 제공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서비스라고 부른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식당에서도 이것은 서비스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를 의미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으로서 당연히 전용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결과 공급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고 제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장을 하여서 거실에, 그리고 침실에 혹은 주방 등에 편입을 시켰을 경우에서는 사실상 전용 면적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확장시켰을 때 7평 내외의 면적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전용 면적, 너려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요, 안목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안목지수라는 거 다음 화면에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여기서는 윤곽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목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이 미치는 안쪽, 우리 눈은 이 벽의 중간이라든지 이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우리 눈길이 미치는 안쪽, 이것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예, 벽체 안쪽 면을 기준으로 잰 치수를 안목치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목치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달리 말하면 벽체 부분은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벽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안목치수를 적용하여서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한다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안목치수와 대비되는 개념이 중심선 치수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벽체 중심선으로부터 맞은편 벽체 중심선까지의 치수를 중심선 치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심선 치수의 결과 놓은 면적이 있을 텐데요, 그를 바닥 면적이라고 하게 되고요, 안목치수로 계산한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면적 사이는 차이를 보일 것인데요, 그 차이가 바로 벽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벽체 공용 면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도 정리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벽체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 바로 바닥 면적 빼기 전용 면적의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바닥 면적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심선 치수 면적, 전용 면적은 안목 치수 면적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화면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용 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말입니다. 주거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 옆에 또 다른 세대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옆에 붙어 있는 세대와 직접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면적 중에 벽체 공용 면적이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벽체 공용 면적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닥 면적 빼기 전용 면적의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현관문을 통해 나아갔을 때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용 면적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 그걸 코어라고 합니다. 예, 코어라는 것은요, 영어의 core라는 것을 한국식으로 발음한 값입니다. 이런 core라는 것은 영어 단어 heart와 동일한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heart는 심장 혹은 핵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core라는 단어의 대표미도 핵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core라는 거 많이 사용하죠. 뭐 코 운동이나 코어 근육이라는 것 말입니다. 예,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인체가 있을 경우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중심,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골반이나 척추, 엉덩이, 복부 등 부위를 코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세대들을 묶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대와 세대를 엮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콜라고 하는데요. 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공동 현관도 있고 복도도 있고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을 것입니다. 어때? 순식간에 핵심 내용 파악되고 있죠. 이들처럼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 줄이면 공용이 되겠죠. 공동으로 사용, 공용이 되겠죠.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려면 지상층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하층에 있는 것은 주거 공용 면적에서 제외가 되겠죠. 순식간에 핵심 내용들 이해되고 있잖아요.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 공용 면적, 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용 면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벽체와 코어라는 것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주거 공용 면적을 제외한 공용 면적을 그 밖 한자람 기타죠. 그 밖 공용 면적으로 분류가 될 텐데요. 이를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타 공용 면적 또한 공동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공동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그것처럼 공동 사용하는 부대 복리 시설을 주거 공용 면적이 아닌 기타 공용 면적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순식간에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주거 공용 면적을 제외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 복리 시설인 기타 공용 면적으로는요, 당연히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관리 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커뮤니티 시설도 있을 것이고 경로당 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대 복리 시설에 대해서는 말이죠,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잘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앞서 구한 공급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을 합한 결과값을 계약 면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면적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의 경우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만, 물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만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기타 공용 면적을 공급 면적과 합한 결과값인 계약 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이라는 것은요, 전용 면적 나누기 계약 면적의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계약 면적에는 공급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용률이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은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은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 다음 화면 이후에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 해두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안목치수, 중심선 치수,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그리고 바닥 면적 등의 용어들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 빼기 전용 면적의 결과값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닥 면적은 중심선 치수 면적의 결과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용 면적은 안목 치수 면적이라는 것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안목지수, 그것을 적용시켜 계산된 면적인 전용 면적과 중심선 치수, 그것을 적용시켜 계산한 값인 바닥 면적, 그리고 이러한 바닥 면적과 전용 면적의 차이를 나타내는 벽체 공용 면적에 관하여 정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목 치수와 중심선 치수를 구별 정리할 것이고요. 그런 후 안목 치수 관련 법령 규정을 정리할 것이고, 다음으로 중심선 치수 관련 법령 규정을 정리할 것이며, 그리고 바닥 면적 빼기 전용 면적의 결과값인 벽체 공용 면적에 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안목 치수와 중심선 치수를 그림을 이용하여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목 치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눈이 미치는 안쪽 면에서 맞은편 벽의 안쪽 면까지의 치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벽체 안쪽 면을 기준으로 잰 치수가 안목치수입니다. 이러한 안목치수를 적용시켜 계산한 면적을 전용면적이라 한다라고 약속해 두었습니다. 반면에 중심선 치수라는 것은 벽의 중심선에서 맞은편 벽의 중심선까지의 치수라고 약속해 두었습니다.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잰 치수가 중심선 치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선 치수를 적용시킨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한다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바닥 면적과 전용 면적은 차이를 보이게 될 텐데요. 이러한 바닥 면적, 중심선 치수 면적으로 불릴 수 있는 거죠. 빼기 전용 면적, 안목 치수 면적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값을 벽체 공용 면적이라 한다라고 약속을 이미 해 두었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타날 예1에 있는 84A는 지난 만남에서도 보았던 것인데요. 그럼 84A의 경우 벽체 공용 면적은 7.6243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무려 2.3평이 되는 것입니다. 무려 2.3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찾아 먹지 못했던 2.3평을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찾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먼저 안목 치수 관련 법령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7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각각 요약 정리해 두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 척도는 안목 치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1998년 8월 14일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바로 안목치수와 관계가 있겠죠. 외벽의 내부선은 안쪽면입니다. 내부선을 기준으로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한다. 그리고 그 부칙에서는 199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말입니다. 2016년 8월 12일 전부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제2조 제2호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러합니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그 이후에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요, 2014년 12월 3일 일부 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와 그 부칙 제2조에 따라서요,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안목지수죠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부칙에는 2014년 12월 3일 이후 분양 광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안목지수 관련된 내용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 치수 관련 법령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벽 등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 면적 전용 면적이 아니죠. 산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혼란의 소지가 전혀 없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면적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면적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발코니 면적은 무상 제공 면적으로서 서비스 면적으로 처리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까지의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 관련 법령 규정 확인해 보고요. 그런 후에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되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법령 규정을 다음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입니다. 발코니 확장의 결과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전용 면적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7평 내외로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안목지수의 적용 결과 약 2.3평 정도가 증가하는 사례를 앞서 보았습니다. 합치면 9평이 넘는 것이 실제로 전용 면적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의 법령 규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요약 정리한 것인데요. 법령에는 노대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노대가 바로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의 바닥은 말이죠. 이러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즉 노대 끝부분까지의 면적,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한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이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은 결국 전용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장되더라도 포함하지 않는다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겠다, 무상 제공 면적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거 정확한 법령 규정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발코니 확장 관련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5년 12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및 그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인데요. 이는 2008년 10월 29일 일부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15호가 아니라 14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 조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7평 내외의 면적이 전용 면적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증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화면 정리하고요. 마지막 화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여태까지 우리들이 정리했던 내용을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면적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면적 사이의 관계식은 첫 번째 화면에서부터 약속해 두었던 내용이죠. 주택 공급 면적이라는 것은요,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결과값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주거 공용 면적은 크게 두 가지 요소, 벽체 공용 면적과 고화로 구성된다는 것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면적은 주택 공급 면적, 주택 공급 면적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률은요, 바로 전용 면적 나누기 공급 면적의 결과값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그 전용률은 7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예, 1, 2, 3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1이라는 것은 지난 만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문현 3구역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총회에 실려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문현 3구역의 경우 용적률은 266.12%, 그리고 예2는 대연 3구역에 지어지는 대연 DIL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실려있는 내용을 이렇게 옮겨둔 것인데요. 그 용적률은 260.84%이고요. 예3은 가야역 롯데 캐슬 스카이엘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담겨있는 내용을 옮겨둔 것인데요. 이것은 주상 복합으로서 용적률이 900%에 달합니다. 이러한 주상 복합의 경우 주거 공용 면적이 타 아파트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용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떨어진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약식 표기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의 합계라는 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 면적의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결과값이 계약 면적이라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에는 미터 단위를, 아래에는 평으로 환산한 값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앞으로 이러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라든지 조합의 어떤 자료를 볼 경우에 있어서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서요, 그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이 아니라 공급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결과값인 계약 면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이라는 것은 바로 전용 면적 나누기 계약 면적의 결과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용률보다 그 전용률이 뚝 떨어져 40%대에 주로 머물러 있다는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비교 사례는 IFC 부산이라는 오피스텔의 경우로서요, 전용 79.27제곱미터의 경우 그 계약 면적은 188.99제곱미터가 되면서 전용률은 42%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용률 또한 소비자들이 특정한 아파트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분양 면적표를 이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